지금 백악관과 나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고흥.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과학자가 한국 연구소에서 이유 없이 실신했기 때문인데요. 심장박동은 점점 약해지고 가까운 곳엔 대학병원도 심장 전문의도 없었습니다. 절망이 짙게 내려앉은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며 119 헬기가 고흥 하늘로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 의료진은 세계 최고 미국 존스 홉킨스도 못 찾은 심장 이상을 정확히 집어냈고 환자를 수술대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은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한국 의료진은 충격적 결단을 내리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 나사 연구원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절대 포기 않는 한국의 실화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누리호보다 더 대단한 우리 기술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기술과 의료기술이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사 첸입니다. 36살이고 미국 나사 우주생명공학팀 부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날 밤 고흥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우리는 전남 고흥에 있었어요. 제임스 레이놀즈, 제 동료였습니다. 42살의 항공우주공학자로 나사 국제협력부에서 일했죠. 한국의 누리호 프로젝트 협력 점검차 함께 출장을 온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연구소를 둘러보고 저녁 6시쯤 호텔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제임스가 갑자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마리사,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게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고 그때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저앉듯이 힘없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제임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데 공기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헐떡이기만 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고 맥박이 빠르게 뛰다가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 응급번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고 몇 초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119라는 숫자가 떠올랐고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도와주세요. 제 동료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고 가슴을 잡고 있어요. 심장 같아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패닉 상태였고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상대방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그분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환자분을 눕히세요. 의식은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구급차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6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저와 통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를 바닥에 눕혔고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임스, 괜찮아. 곧 온대. 버텨. 저는 그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6분 후 호텔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고 곧 구급대원 3명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빨랐어요. 말없이 제임스에게 다가갔고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맥박 약함, 혈압 90, 50, 심전도 확인 필요.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꺼내 제임스 가슴에 패드를 붙였어요.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고 화면에 불규칙한 선이 그려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지금 바로 이송합니다. 대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어디로 가요? 고흥병원 먼저 가서 확인 후 필요하면 대학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 옆에 붙어서 계단을 내려갔고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차 안은 좁았지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 약품, 그리고 대원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구급차는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저는 제임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습니다. 버텨, 제임스. 제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죽으면 안 됐어요. 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살 남자아이였고 제임스는 매일 저녁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나 고흥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고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들것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고 표정이 무거웠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료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심하고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선 야간 시술 장비가 부족합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헬기로 30분입니다. 헬기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여기가 지방 소도시인데 한밤중에 헬기를 띄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네. 119 닥터 헬기입니다. 이미 출동 요청했고 10분 후 도착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정말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옥상에 불빛이 내려앉았고 프로펠러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곧 제임스가 다시 들것에 실려 나왔고 저도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헬기 안은 비좁았지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헬기는 이륙했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아래로 고흥의 불빛이 작아졌어요.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의료진이 링거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혈압 안정. 맥박 78. 괜찮습니다. 한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헬기는 빠르게 날았고 32분 만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임스를 싣고 곧장 시술실로 향했고 저는 또다시 복도에 남았습니다. 이번엔 긴 복도였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고흥 호텔 복도에서 제임스가 쓰러진 지 4시간이 지났어요. 그 4시간 동안 저는 두려움과 안도를 반복했고 지금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스텐트 삽입 완료했고 혈류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었던 게 터진 거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잘 버텨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그의 병실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임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몇 초 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빨대를 그의 입에 댔어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야. 넌 심장 수술 받았어. 스텐트 넣었고 지금은 안정적이야. 그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고흥은 헬기로 옮겼어. 30분 걸렸어.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죽는 줄 알았어.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안 죽었잖아. 여기 있잖아.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축축했어요. 울고 있는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사. 응,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어나셨네요. 어떠세요? 영어였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발음이 또렷했어요. 제임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혈압이랑 심박수 체크할게요. 그녀는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제임스의 팔에 커프를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부풀어 올랐고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10, 70. 좋아요.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에요. 여기 심장내과가 아주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잘 회복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임스가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제임스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응, 한국이야. 응, 난 외국인이야.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보험 확인부터 했을 겁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고 치료비 보증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그냥 살렸습니다.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고마워야 할 것 같아. 그럼 고마워해.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후 2시쯤 옆 병상 환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세요?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성이 웃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답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여기 의사들 좋아요. 걱정 마세요. 통역은 제가 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남성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귤 드실래요? 제주도 거예요.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과일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많아요. 남성이 귤 3개를 까서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제임스에게 하나를 줬고 그가 천천히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였어요. 제임스가 쟁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먹어야 돼? 응. 회복식이래. 난 빵 먹고 싶은데. 참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툴게 반찬을 집으려다 떨어뜨렸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크 없어. 간호사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포크 가져다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잠시 후 포크가 왔습니다. 제임스는 그걸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금씩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병원, 낯선 음식.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9시쯤 제임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사. 응. 난 왜 살았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몰라. 하지만 살았잖아. 운이 좋았던 걸까? 아마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야. 누군가 날 살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19 상담원, 구급대원, 헬기 조종사, 의사, 간호사.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렇겠지.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화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별이 보였고 멀리 산 그림자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쓰러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제임스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은 지금 밤 8시쯤일 겁니다.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8살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갈색 머리에 파란 눈, 제임스를 닮았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제임스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이든. 아빠 언제 와? 내일? 아니야. 아빠 아직 일 안 끝났어. 그럼 모레? 글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이 삐죽 나왔어요. 또야? 아빠 항상 그래. 내일 온다고 해놓고 안 와. 이든. 아빠가 지금. 싫어. 아빠 거짓말쟁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임스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보기 싫은 거지. 그치? 아니야, 이든. 아빠는. 엄마. 엄마. 아이가 화면 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곧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이든, 괜찮아. 이리 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어딘가로 뛰어갔고 곧 화면에 여성이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의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제임스. 수잔.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 당신은 항상 상황이 있잖아요. 일이 바빠서, 출장이 길어져서. 매번 그런 식이에요.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잔,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뭐? 심장 수술 받았어. 이틀 전에. 수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담이죠? 아니야.
얼마나 심각해요? 텐트 넣었어. 지금은 괜찮아. 수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든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아빠가 아파서 못 온다고? 그렇게 말해줘. 당신이 직접 해요. 수잔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든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든, 제임스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든, 아빠 봐. 싫어. 아빠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아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진짜? 응, 진짜야. 그럼 아빠 죽어? 제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아빠 곧 나아서 갈게. 언제? 모르겠어.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었어요. 수잔이 아이를 안았고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임스, 끊을게요. 이든 진정시켜야 해요. 수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조심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임스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쬐습니다. 제임스,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최악의 아빠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난 맨날 일 핑계 대고 애 혼자 두고 이든이 날 기다리는데 난 항상 못 간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못 가잖아. 난 여기 누워있고 애는 거기서 울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제임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임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데이비드야. 데이비드 커밍스. 나사 국제협력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직속 상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부국장님. 자네 상태 들었네. 괜찮은가? 네. 회복 중입니다. 그건 다행이고. 자네, 언제 복귀 가능한가? 제임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주 안에 가능한가? 2주요? 그건 좀. 자네, 지금 상황 알고 있나? 누리호 발사 이틀 앞두고 있네. 우리 협력 일정 다 꼬여 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건강은 나중에 챙기게. 지금은 일이 먼저야. 자네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된다고.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지금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4주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4주? 그건 너무 길어. 2주 안에 복귀하게. 아니면 다른 사람 투입할 거야. 다른 사람요? 그래. 자네 자리 대체할 사람 많아. 건강 핑계로 일 못하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국장님. 제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누구시죠? 마리사 첸입니다. 우주생명공학팀. 아, 첸 박사. 자네도 거기 있나?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제임스는 지금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받았고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달은 안 돼.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데이비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말했어요. 첸 박사, 자네도 조심하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자네 평가에도 안 좋아. 상관없습니다. 알았네. 제임스.
2주 안에 연락 기다리겠네. 몸조리 잘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마리사, 왜 그랬어? 내 평가까지 망칠 필요 없잖아. 상관없어. 아니야, 상관 있어. 넌 아직 부책임자야. 책임자 되려면. 제임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해. 직장 따위 나중 문제야.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사는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난 대체 가능해. 누가 와도 내일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넌 대체 불가능해. 저녁 8시쯤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님? 영어였습니다. 일본식 억양이었어요. 네, 저인데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잭사 국제협력실에서 왔습니다. 잭사, 일본우주항공연구계 발기구였습니다. 제임스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어요. 앉아 계세요. 지금 회복 중이시잖아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님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전달하려고요. 우려사항이요? 네. 박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누리호 발사 이틀 전에요.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나사 소속이고 한국과 협력 중이시죠. 하지만 지금 한국 병원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잭사 입장에서는 미국 나사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의 기술 경쟁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지금 저보고 스파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박사님이 한국 병원에 오래 계시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하시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잭사와 나사 간의 정보 공유 협정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3국과의 기술 교류 시 상호 통보 의무가 있어요. 박사님이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건 개인 문제지만 만약 누리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냥 쓰러졌고 여기서 치료받았을 뿐입니다. 기술 정보, 누리호 정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저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카하시가 서류를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고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제임스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제임스, 괜찮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 제임스. 저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심박수 상승, 부정맥,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고 제임스를 눕혔어요. 진정제 투여, 산소 올려.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고 안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진정제 투여해서 졸릴 겁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루 만에 3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 직장, 외교, 모든 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별이 총총했습니다. 제임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11월 27일 새벽 12시 45분. 병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병실 TV에는 누리호 발사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 병상에 그 남성도 깨어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몇 명이 모여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분 남았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침대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흥 나로우주 센터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리호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높이 47m의 하얀 로켓이었고 옆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넌 저걸 위해 여기 온 거야. 응. 하지만 난 발사를 현장에서 못 보게 됐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보잖아. 병실에서. 그래도 봐야지. 화면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전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 큐브 위성 11기 등 총 13기의 위성이 탑재됐습니다. 제임스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3기. 한 번에 13기를 올린다고. 대단하지? 믿기지 않아.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위성 하나 올리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옆 병상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해요.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요. 제임스가 그를 봤습니다. 남성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5분 전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발사 관제실이 나왔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 연료 주입 완료. 기상 상태 양호. 발사 준비 완료. 목소리들이 차례로 들렸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3분 전입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 4명, 환자 6명, 그리고 당직 의사 1명까지 병실 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2분 전입니다. 제임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1분 전입니다. 화면이 다시 누리호를 비췄습니다. 로켓 아래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30초 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것인지 제임스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20초 전. 복도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10초 전. 9, 8, 7, 6, 5.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4, 3, 2, 1. 점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누리호 아래에서 거대한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주황색과 하얀색의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고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사. 로켓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고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병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올라간다. 대한민국. 옆 병상 남성이 두 손을 들어 박수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얼싸안았고 한 환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임스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1단 분리 성공.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누리호의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단 분리 성공.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매 단계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안았고 웃었고 울었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위성 분리 시작. 4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 성공. 큐브 위성 1호 분리 성공. 2호 분리 성공. 하나씩 차례대로 위성들이 분리됐습니다. 총 13기. 모두 성공이었어요. 전 위성 분리 완료. 누리호 3차 발사 완벽 성공. 병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태극기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애국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제임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임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마리사. 응. 한국이 해냈어. 응. 해냈어. 난 이걸 보고 싶었어.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봤잖아. 여기서. 응. 봤어. 그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누리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그래픽이 나오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한국이 이렇게까지. 그때였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손이 가슴으로 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임스. 마리사 또. 그가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고꾸라졌고 저는 그를 받쳤어요. 제임스. 환자 쇼크.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혈압 급강하. 70, 40.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응급처치, 에피네프린 준비. 의료진이 제임스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링거를 교체했어요. 저는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맥박 약함. 40. 에피네프린 투여. 주사기가 제임스의 팔에 꽂혔습니다. 의사가 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어요. 심박수 회복 중. 50, 60.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몇 초였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혈압 90, 60. 맥박 72. 안정.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임스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게 돌아왔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였습니다. 감정적 흥분이 심장에 무리를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사를 보게 해서. 아니요. 환자분이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안정이 필요해요. 최소 이틀은 절대 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축제 같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다시 조용한 병원 밤이 됐어요. 저는 제임스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누리호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인터뷰하고 전문가들이 의의를 설명했어요. 한국이 이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독자 기술로 위성 13기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입니다. 제임스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제임스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마리사. 응. 여기 있어. 난 또 쓰러졌어. 응. 그가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리호는 성공했어. 완벽하게. 그래.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다행이다. 응. 다행이야.
난 한국이 자랑스러워.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누리호는 우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여기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국은 하늘을 날았고 동시에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밤에 일어났다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건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의사들은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이틀 만에 2번의 쇼크, 심장이 견디기엔 너무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6시쯤 됐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응급처치를 했던 그 의사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제 시술은 필요 없어요. 정말요? 네. 스텐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혈류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신체적으론 회복 중이지만 심리적으론 매우 불안정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환자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 회복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해요.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옆에 있어 주세요. 지금 환자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쯤 연회가 허용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6개의 침대가 있었고 각 침대마다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삐 소리를 내며 생명의 리듬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맨 안쪽 침대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도였습니다. 제임스.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마리사. 응. 나야. 여긴 중환자실이야. 넌 안정됐어. 의사 선생님이 제 시술 필요 없대. 그가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 괜찮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난 괜찮은 게 뭔지 모르겠어. 살아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지.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넌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난 아들한테 최악의 아빠야. 직장에선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외교 문제까지 일으켰고. 이게 뭐가 살아있는 거야? 제임스, 마리사, 솔직히 말해봐. 내가 왜 살아야 해? 누구를 위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난 피곤해. 그냥 쉬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대부분 잠을 잤어요. 가끔 깨어나서 천장을 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봤던 그 젊은 간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혈압 재러 왔어요. 그녀가 밝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팔에 감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160. 좋아요. 그녀가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임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심장 수술 받으셨는데. 하지만 선생님, 잘 회복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수치로 보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정상이에요. 몸은 회복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곧 따라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임스가 그녀를 봤습니다.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해요? 간호사요? 네. 간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좋아서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어제 아팠던 사람이 오늘 웃는 거. 어제 못 걷던 사람이 오늘 한 걸음 걷는 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녀가 제임스의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선생님도 곧 웃으실 거예요. 저 믿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천장을 봤어요. 웃을 수 있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쯤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첸 박사님. 뒤를 돌아보니 어제 제임스를 수술했던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론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신적으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에요.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치료뿐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는 환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임스는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리사, 잠 안 와? 응, 잠이 안 와.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이든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생각해? 응. 어제 울던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난 그 애 위해 뭘 해줬을까? 맨날 일 핑계 대고, 출장 가고,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난 여기 누워있고, 애는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넌 돌아갈 거야. 이든이한테. 정말? 응. 넌 살아야 해. 이든이 때문에라도. 제임스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마리사. 응. 난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어. 이든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임스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살고 싶어. 제발 살게 해줘. 저도 울었습니다.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울었어요. 살 거야, 제임스. 넌 살 거야. 정말? 응. 약속해. 제임스가 저를 안았습니다. 약하게 떨리는 팔로 저를 안았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마리사.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안고, 함께 있었어요. 새벽 1시쯤 제임스가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지 않았고 입가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심박수 68, 혈압 110, 70. 안정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제임스를 보고 저를 보고 웃었어요. 잘 주무시네요. 네. 보호자분도 쉬세요. 여기 소파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순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어젯밤 이맘때 누리호가 저 하늘 어딘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병원에서 한 사람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날았고 한 사람에게 땅을 딛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제임스는 찾았습니다. 아들, 이든. 그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해준 건 이 나라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묻는 나라. 환자를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나라.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잊지 못할 거라고. 11월 28일 아침. 제임스가 일반 병실로 돌아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였어요. 의사는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이제 회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더 입원하셔야 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돌아오니 옆 병상의 그 남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많이 좋아 보여요. 제임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냈어요. 아이고, 제가 뭘. 그냥 귤 드렸는데. 남성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또 왔어요. 오늘은 사과예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의 호의를 어색해하던 그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병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나사 동료들이나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한 번에 13기 위성 궤도 진입, 세계 7번째. 독자 기술로 이룬 쾌거, 국제사회 주목. 기사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전 세계 언론이 누리호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제임스. 이거 봤어? 응. 지금 보고 있어. 그가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BBC 기사였어요. 한국이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로 엘리트 우주 클럽에 합류했다. 제임스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기사엔 누리호 사진과 함께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가 정리돼 있었어요. 15년이 걸렸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꾸준히 개발했대. 실패도 있었고 부분 성공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리사, 난 몇 년 전에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읽었어. 어떤 논문?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온 거였어. 한국의 우주 야망 현실적인가? 지나치게 낙관적인가? 응. 그 논문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독자적 발사체 개발이 어려울 것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 논문에 동의했어. 솔직히 한국이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러시아나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제임스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난 틀렸어. 완전히. 제임스. 한국은 해냈어. 13기를 한 번에 올렸어. 그것도 완벽하게. 난 뭘 봤던 걸까? 왜 한국을 믿지 못했을까?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마리사. 우린 누구보다 먼저 봤어. 뭘? 한국을. 진짜 한국을.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세계 언론이 지금 누리호를 다루고 있어. 하지만 우린 그보다 먼저 봤어. 발사 당일 밤, 이 병실에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한국을 봤어. 어떻게?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119, 헬기, 응급실, 중환자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을 봤어.
제임스가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기술을 본 게 아니야. 사람을 봤어. 나를 살린 사람들을. 그들이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난 깨달았어. 누리호를 쏘아 올린 나라가 나를 살린 나라랑 똑같다는 걸. 무슨 뜻이야? 조용하지만 완성도 높은 거. 빠르지 않지만 끝까지 가는 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제임스가 창밖의 화순 풍경을 봤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아. 그냥 해. 묵묵히 하고 완성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 누리호도 그랬고 날 치료한 것도 그랬어.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저도 똑같은 걸 느꼈으니까요. 오후 4시쯤 간호사가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호떡이었어요. 오늘 병원 매점에서 특별히 구웠대요. 드셔보세요. 제임스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와, 맛있어. 그쵸? 속에 견과류랑 흑설탕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적응 잘하시네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 좋아졌어요. 어제 먹은 된장찌개도 맛있었어요. 오, 다행이다.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제임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사, 난 미국 돌아가면 논문 하나 쓸 거야. 무슨 논문? 한국 의료 시스템과 우주 개발의 공통점.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응. 둘 다 사람 중심이거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누리호는 과학 발전을 위한 거고 의료는 생명을 위한 거지만 근본은 같아. 제임스가 호떡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야. 난 그걸 몸소 경험했어. 저녁 6시쯤 제임스가 아들과 다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복도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나 제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가 웃고 있었어요. 이든이랑 통화했어? 응. 아빠 건강해지면 같이 레고 만들자고 약속했어. 좋네. 그리고 이든이한테 한국 이야기 해줬어. 여기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제임스가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이든이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태극기와 로켓,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든이가 그렸어. 아빠를 살린 한국이래.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응, 저장했어. 평생 간직할 거야. 밤 9시쯤 저는 병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서 BBC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누리호 특집이었습니다. 마리사. 응? 우리 운이 좋았어. 왜? 한국에서 쓰러진 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만약 미국이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왜? 보험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늦어졌을 거야. 아니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 기다렸을 수도 있고.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어. 119 전화 받자마자 6분 만에 구급차 왔어. 헬기는 10분 만에 왔고 수술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어. 보험, 국적, 아무도 묻지 않았어. 응, 마리사, 그게 한국이야. 먼저 살리고 나중에 묻는 나라.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주로 날아올랐어. 당연한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결국 하늘도 날 수 있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임스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제임스, 넌 변했어. 알아. 나도 느껴. 좋은 쪽으로. 응, 좋은 쪽으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사,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넌 나사 돌아갈 수도 있었어. 나 두고. 하지만 남았잖아.
넌 내 동료야. 친구고.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누리호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15년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날았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걸 봤어. 세상 누구보다 먼저. 응. 봤어.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먼저 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전에, 언론이 다루기 전에,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헬기 안에서, 수술실에서, 진짜 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 우주로 날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뜬 건 6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는데 새벽 5시쯤 눈이 떠졌거든요. 마리사, 깨어 있었어? 응, 방금 깼어. 제임스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요.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움직임에서 느껴졌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11월 말의 화순, 겨울이 시작되는 공기였습니다.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주황빛이 번지고 건물 옥상을 따라 빛이 흘렀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보였고 그 위로 얇은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예쁘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예쁘다. 마리사, 난 며칠 동안 이 창밖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어. 왜? 볼 여유가 없었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매일 천장만 봤어. 제임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이네. 뭐가? 세상이, 아침이 살아있다는 게. 그가 웃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마리사, 난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그리고 난 이 아침을 볼 수 있어.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화순의 아침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렇게 빛이 번져갔어요. 오전 8시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계란찜, 시금치나물, 김치. 제임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서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연습한 덕분에 제법 능숙하게 반찬을 집었습니다. 맛있어. 그가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어? 아니, 똑같아. 근데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져. 왜? 모르겠어. 그냥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 옆 병상의 남성이 말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입맛 돌아오면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 많이 냈어요. 아이고, 제가 뭘. 그냥 같은 병실 쓴 것뿐인데. 남성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선생님은? 저는 아마 2주 후쯤이요. 그럼 저보다 늦네요. 조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흘 전만 해도 제임스는 혼자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고립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 병상 환자와 인사를 나누고 간호사들과 농담하고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는 이 공간의 일부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의사 회진이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씨, 상태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가 청진기를 제임스 가슴에 대며 말했습니다. 심박수 안정적이고 혈압도 정상 범위예요.
잘 회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일주일 더 입원하시고, 그 다음엔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퇴원 후에도 한 달은 절대 안정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재활 프로그램 시작할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오후에 올 겁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이래. 응, 들었어. 마리사, 난 집에 갈 수 있을까? 응, 갈 수 있어. 미국으로. 이든이한테. 응.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작게 웃었어요. 살아서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야. 오후 2시쯤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고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레이놀즈 씨. 저는 심장재활팀 김민수 치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가벼운 재활 운동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할 겁니다. 치료사가 제임스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먼저 앉아서 발목 운동부터 해볼까요? 제임스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치료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제임스가 따라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어요. 좋아요. 이제 무릎 굽혔다 펴기 해볼게요. 10분 정도 운동을 한 후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해보고 모레부터는 복도 걷기 시작할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네. 천천히요. 선생님 심장 많이 좋아졌어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사가 나간 후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마리사, 난 걸을 수 있대. 응, 들었어. 며칠 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응, 근데 이제 걸을 수 있어. 그가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빠르네. 회복이. 한국 의료니까.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맞아. 한국 의료니까. 오후 4시쯤 저는 병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로비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큰 TV가 걸려 있었고 거기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국제우주협력문의 쇄도, 일본 잭사, 한국과 협력 의사 타진, 미국 나사, 누리호 기술 공동 연구 제안.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잭사는 제임스를 의심했어요. 기술 유출을 걱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협력을 원한다고요. 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비드 부국장은 제임스에게 빨리 복귀하라고 압박했어요. 한국 협력이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 연구를 제안한다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하나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는 걸. 세상이 뒤늦게 알아챘을 뿐이라는 걸. 저는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주황빛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리사. 응, 저기 봐.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서 산책하고 싶어. 곧 할 수 있을 거야. 응. 곧. 그가 웃었습니다. 마리사, 난 기다려지는 게 생겼어. 뭐? 내일, 모레, 다음 주, 퇴원하는 날, 미국 가는 날, 이든이 만나는 날.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며칠 전엔 내일이 두려웠어. 오늘도 힘든데 내일은 어떡하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는 기다려져. 좋은 신호야. 응. 알아. 저녁 6시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리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배추김치였어요. 제임스가 고등어를 한 점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해. 한국 음식 완전히 적응했네. 이제 좋아해. 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마리사, 미국 돌아가면 한식당 가야겠어. LA에 많아. 거기 가서 이든이랑 같이 먹을 거야. 한국 음식.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든이한테 한국 이야기 해줄 거야. 여기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임스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이든이도 언젠가 한국 오면 좋겠어. 올 거야. 너랑 같이. 같이 오고 싶어. 밤 8시쯤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복도 걷기 시작하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며 불을 껐습니다. 병실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제임스가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마리사. 오늘 하루가 좋았어. 나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냥 아침 먹고, 운동하고, 창밖 보고. 그게 다였어. 근데 그게 좋았어. 평범한 게. 제임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엔 이런 평범한 하루조차 꿈꿀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 선물이야. 마리사,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제임스가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반짝였고 멀리 산 능선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11월 28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먹고, 걷고, 웃는 것. 그 모든 평범한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제임스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퇴원까지 이틀 남은 아침이었어요. 마리사, 난 이걸 기록해야 할 것 같아. 그가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국적을 묻지 않았다. 단지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단숨에 움직였다. 제임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가 계속 썼습니다. 11월 27일, 병실에서 누리호가 하늘을 나는 걸 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나라가 나를 살린 나라와 같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완성도 높은 것.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과학도, 의료도. 한국은 조용히 최고였다. 오후 2시, 제임스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에게,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좋아, 제임스. 정말 좋아. 진심이야.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제임스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사, 난 운이 좋았어. 한국에서 쓰러진 게. 다른 나라였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최고였어. 과학도, 의료도, 사람도. 그리고 난 그걸 온몸으로 느꼈어. 제임스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저는 그가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